방위비 분담금이 2배로 오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2025년 여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울린 이 한마디는 한국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CNN, BBC, NHK 같은 글로벌 언론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트위터와 유튜브에는 수백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위험하다는 불안, 이제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자부심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도, 공식 입장도, 외교적 반박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 왜 이렇게 침착하지?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는 걸까? 독일 출신 안보 연구원 헬레나 슈나이더는 그 질문 하나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격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날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침묵했을까요? 그 침묵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왜 전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 안. 공기는 이미 얼어붙은 듯 긴장으로 팽팽했습니다. 기자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연속적으로 터졌고 회의실 중앙의 조명이 연단 위를 강하게 비췄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발표가 예고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단에 선 사람은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끌던 인물인데 이번 발표는 유난히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2배로 오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고 몇몇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기사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한반도의 군사 균형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헬레나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출신의 안보군사 전략연구원으로 현재 유럽 국방안보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주로 중동 분쟁, 유럽의 집단 방위 체계, 나토 확장 문제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 문제는 제 연구 경력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동맹 관계의 금전적 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겠다는 위협, 그것은 동북아시아 전체 안보 구도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CNN과 BBC, NHK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TV 화면 하단에는 굵은 자막이 떴습니다. 미국, 주한미군 철수 검토 공식화. 그리고 수많은 뉴스 해설자들이 화면 속에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이다. 협상 전략일 뿐이다. 한미동맹의 균열 신호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 즉 이재명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도 없었고 국방부 발표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 역시 일절 침묵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정말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걸까? 그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당황해서 입장을 못 정한 것, 혹은 숨겨둔 전략이 있어서 침묵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내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과 SNS를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사회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뚜렷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우린 누구한테 의지하나? 북한이 언제든 남침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지킬 때가 온 거다. 우린 생각보다 강하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후자의 입장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놀라웠습니다. 유럽 같았으면 이런 발언 하나에 정부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사회가 패닉에 가까운 상태로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불안과 자신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뭔가 숨겨둔 카드가 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군과 연결할 방법은 있었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 내 곳곳의 대형 모니터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앵커가 굳은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 아저씨가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이요? 뉴스 봤죠? 미군 없으면 위험하다니까요. 북한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니까. 그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만난 젊은 대학생은 정반대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우리 군대 많이 강해졌어요. KF-21 같은 것도 있고 미군 없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두려워하면서도 이상한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뒤 청와대 내부 비공개 브리핑룸에서 열린 회의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기자단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대응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며 작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러다 협상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관계자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은 무능해서 나온 게 아니다. 준비된 자신감이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밀을 반드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심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준비, 그리고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서울의 여름은 유럽에서 느끼던 그것과 달랐습니다. 습기가 옷에 달라붙을 정도로 무거웠고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서울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뒤덮은 긴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서는 연일 반복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발언 파장 확산, 정부는 침묵. 화면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안보 위기라는 자막이 번쩍거렸고 앵커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몇몇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빠르게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불안한 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럽에서 위기 상황을 마주했을 때의 혼란과는 달랐습니다. 분명 긴장감이 있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잡아타자 기사 아저씨가 룸미러로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 독일이요? 뉴스 보셨겠네요.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미군이 떠날 수도 있다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그때 느꼈어요. 미국이랑 같이 있어야 안심된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 라디오에서 또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 주한미군 철수 논란의 침묵, 여야 정치권 정면 충돌. 차 안이 잠시 적막해졌고 기사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돈 문제라니 솔직히 좀 씁쓸하네요. 저는 간단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장년층들은 주한미군에 의존적이라 불안함이 우세하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대학생 박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상외로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우리 군대 진짜 강해졌어요. 그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KF-21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전투기예요. 성능이 거의 F-35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절반밖에 안 하고요. 옛날에는 미국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영상 속 KF-21은 은빛 동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날카로운 선회와 급강하, 그리고 매끄러운 착륙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박지훈은 뿌듯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 안보 연구를 하며 한국군의 현대화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니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불안 대신 자부심을 말하는 모습은 제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국의 국방에 대한 자신감이 우세하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TV에서는 여전히 철수 논란이 주요 뉴스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부, 여전히 공식 입장 없어 여론은 찬반 양분. 그러나 리셉션 직원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늘 이런 식이에요. 처음엔 시끄럽다가도 금방 조용해져요. 그 말투에는 위기감보다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준비된 자신감 때문일까? 아니면 위기에 무뎌진 걸까?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오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안과 자신감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협조를 받아 경남 사천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활주로 한쪽에는 은회색 도색의 KF-21 보람회가 서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동체와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비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시범 비행이 있을 겁니다. 공군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곧 귀가 멍멍해질 정도의 굉음과 함께 KF-21이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몇 초 만에 하늘로 솟구친 전투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선회하며 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성능은 F-35급이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동행한 공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레이더 회피, 초음속 순항, 정밀 타격 능력까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첫 전략 자산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진짜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다니. 오후에는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지혜 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발사 후 3분 이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킬지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자신감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 억제력을 갖춘 독립형 안보 국가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실전 상황에서도 이 자신감이 통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AI 기반 방어망과 실전 모의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카드를 보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의 공군기지는 새벽부터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트 엔진의 미세한 울림과 금속을 다루는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군용 차량과 정비 인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군견을 동반한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특별 참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안 검문소를 지나면서 신분증을 3차례 제시했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KF-21 시범 비행은 곧 시작됩니다. 귀마개와 보호 안경을 착용해 주세요. 안내 장교가 건넨 장비를 착용하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는 아직 지상에 서 있는 KF-21 전투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 모습은 마치 대기 중인 괴수 같았습니다. 주변 정비사들은 마지막으로 기체 점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엔진 노즐을 확인하는 정비병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섬세했고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곧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단숨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멀어지는 기체는 고속 상승 후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고 이어 급격한 선회와 롤링을 연속적으로 시연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은빛 궤적이 아치형 곡선을 그리며 펼쳐졌고 모든 기동이 부드럽고 정교했습니다. 곁에 있던 공군 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F-35급 성능의 가격은 절반입니다. 자체 개발 전투기로는 세계적 수준이죠. 그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갖춘 겁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럽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수년째 지지부진했는데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KF-21이 착륙할 때까지 저는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닌 한국이 보여준 독립된 방위력의 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제 발사 장면과 함께 시뮬레이션 영상이 교차로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 미사일은 초음속을 훌쩍 넘어서는 속도로 목표 지점을 향해 돌진했고 복잡한 회피 기동을 하며 정확히 표적을 관통했습니다. 윤지혜 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무는 발사 후 3분 이내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동 능력이 탁월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표적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 억제 수단입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과시적이지도 긴장하지도 않은 차분함. 그것은 준비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킬지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자랑이 아니다. 전략 철학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 과거처럼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AI 기반 통합방위센터로 향했습니다.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미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중앙홀에는 거대한 입체 전장 지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수십 개의 드론 편대가 공중에서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영상이 벽면 모니터에 연속적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방어망은 분산형 자율 시스템 기반입니다. 설명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군식 중앙 집중형 지휘 체계와 달리 어느 한 지점이 공격받더라도 전체가 마비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스스로 판단해 최적의 대응을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득 띄운 스크린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I가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수단을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초에 불과했습니다. 위협 평가, 요격 가능성 분석, 대응 지시까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막는 구조네요. 제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설명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공격할 유인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자신감을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억제 철학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KF-21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AI 기반 방어망. 이 세 가지가 결합한다면 기존 동맹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독립형 억제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도 통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실전 모의훈련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에 강원도에서 대규모 훈련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숨긴 카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확인은 이제부터다. 다음 목적지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모의훈련장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산악지대는 그 자체가 요새 같았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수풀로 뒤덮인 계곡이 자연스럽게 방벽을 이루고 있었고,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일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비공개 군사 훈련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다다르자 긴장감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고, 검문소에는 두 겹의 철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출입증 확인합니다. 군인이 제 신분증을 스캔하고는 다시 한번 제 얼굴과 대조했습니다. 전자기기 반입 금지입니다. 모든 장비는 여기 보관해 주십시오. 휴대전화와 녹음 장비,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 모두 회수된 뒤에야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 내부로 들어서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산악지형 곳곳에 숨겨진 방어 시설들이 자연과 하나가 된 듯 위장되어 있었고, 하늘 위에는 이미 수십 대의 드론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날개를 가진 무인기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산 위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날개 끝에 LED가 전멸하면서 통신 신호가 교차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공중발레 같았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안내 장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모두 AI 자율 제어로 움직입니다. 중앙에서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죠.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곧 훈련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설정된 적군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 지도의 붉은 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AI가 즉시 위협도를 분석하고 최적 대응 경로를 산출했습니다. 타격 경로 계산 완료. 자동 요격 개시. 차분한 기계음이 지휘소에 울렸습니다. 고찬 능선 위 자동화 포대가 회전하며 목표 방향을 향했습니다. 포신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강력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 굉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드론 편대는 실시간으로 침투 경로를 추적했고, 데이터는 곧바로 전장 지도에 반영되었습니다. AI는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 시나리오를 재설정했고, 지휘관은 단지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불과 몇 초 안에 진행됐습니다. 적군 침투 시도 전원 차단, 아군 피해 0점. 훈련관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크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야. 전쟁 억제 모델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야. 윤지혜 준장이 헬멧을 벗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미군이 떠나는 그날을 대비해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 안보를 연구하며 많은 훈련을 참관했지만 이런 준비성과 침착함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셨죠? 제가 묻자 윤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오류가 많았고 드론 제어 기술도 미숙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전한 독립방어 체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강했습니다. 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론 편대가 여전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유연했고 그 자체가 우리는 준비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장 반대편에서는 지상 병력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라 병사들은 신속하게 이동했고 모든 작전이 완벽하게 맞물리듯 진행되었습니다. 병사들도 AI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위치, 탄약량, 체력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죠. 설명관의 말에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전투는 단순한 화력 대결이 아닙니다. 정보와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훈련이 끝나자 지휘소는 차분했습니다. 보통 훈련 후에는 박수나 환호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 깊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윤지혜 준장이 다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정도 준비라면 정말 미군이 없어도 가능하겠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왜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 침묵은 무모함이 아니라 준비된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쟁 없는 억제 구조를 만든 새로운 모델 국가였습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드론 편대가 구름 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KF-21 한 대가 비행 중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우리는 이제 준비됐다라고 선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 세계에 알리겠다. 그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원도의 실전 모의훈련을 목격한 지 사흘 뒤, 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측 대표단의 비공식 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회담은 공식 일정에 잡히지 않은 비공개 접촉이었지만 이미 양측이 보유한 이해관계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예외적인 초청을 받아 특별 참관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경호 인력과 보좌관들이 삼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출입 명단 확인 절차는 까다로웠고 전자기기 반입은 전면 금지였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 모두 맡기고서야 저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내부는 차갑게 정리된 고급 가구와 은은한 조명 아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미국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 보고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국 국기가 작게 꽂혀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캠프 출신의 핵심 안보 보좌관과 군사 전문가 몇 명이 자리했고 한국 측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합참 관계자,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회의의 진행을 관찰하며 내심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측 대표가 날카로운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KF-21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방어망까지 미국이 수십 년간 제공해 온 전략적 우산을 대체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손에 쥔 서류를 탁자에 내려치듯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립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에 대한 신뢰 훼손이며 우리 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전적으로 타국의 결정을 기다리며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미국 측 보좌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방산 시장을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KF-21은 사실상 F-35의 경쟁 모델이고 AI 기반 방어망은
미국이 구축해온 전략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동맹 구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헬레나 슈나이더, 독일 출신 안보 연구자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의 방위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KF-21 시범 비행,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방어망, 그리고 강원도의 실전 모의 훈련까지 그 어떤 것도 보여주기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전하는 연구자입니다. 미군 철수 가능성 발언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왜 동맹에 대한 도전입니까? 오히려 이것은 동맹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길 아닙니까?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측 인사 중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국 측 인사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동맹이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쪽이 따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협력할 때 진정한 동맹이 되는 겁니다. 미국 측 보좌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나가면 우리는 방위 비용 재검토뿐만 아니라 기술 협력 중단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어조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은 미소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압력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냉각됐고 회의는 사실상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은 냉랭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한국 측 인사들은 서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려는 순간 미국 측 보좌관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기사화하지 마십시오. 당신 커리어에 좋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진실을 전하는 기자이자 연구자입니다. 진실을 묻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주한미군 철수 발언으로 술렁이던 그 사회가 이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야.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나라야. 나는 이 변화를 기록할 것이다. 미국 측 대표단과의 회의가 끝난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회의 장면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미국 측 보좌관의 날카로운 목소리, 한국 국방부 차관의 흔들림 없는 답변, 그리고 제가 직접 보았던 KF-21과 현무, AI 방어망의 모습까지. 내가 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KF-21의 고개 같은 기동, 현무의 초정밀 타격 능력, AI가 주도하는 무인 방어 체계. 이것은 단순히 전쟁할 준비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맹이란 한쪽이 의존하고 다른 한쪽이 보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이미 깨져야 할 프레임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방부에 있는 윤지혜 준장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꽤 격렬했죠?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미국이 저렇게 반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은 늘 그랬습니다. 동맹이 자신들의 전략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독립형 억제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 AI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오류가 속출했고, 무인드론은 제어가 잘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추락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야 했거든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지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에서 우리가 누구를 지킬까로 질문을 바꾼 거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윤 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 억제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결합되면 비로소 진짜 힘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저는 다시 강원도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지휘소 내부를 깊게 볼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휘소 안은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며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장 지도 위의 작은 점들이 위협을 의미했고 AI는 실시간으로 그 점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대응 계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신경망을 보는 듯했습니다. 훈련 참관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벅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 자랑이 아니야. 국가가 평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철학이야. 한국은 전쟁 억제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힘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전쟁 없는 억제 구조를 만든 최초의 국가다. 한 문장을 입력한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독일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유럽 안보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발표 준비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의 비행 데이터,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와 명중률, AI, 방어망의 알고리즘, 구조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발표 당일 연단에 서자 수백 명의 학자와 언론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을 취재하고 연구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 속에서 한국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동맹 없이는 불안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립형 억제력을 가진 나라로 진화했습니다. 청중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KF-21 전투기,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AI 기반 방어망 이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지킬까를 묻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여는 신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곧 한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모델은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기술만 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모델은 스스로 지킬 의지와 전쟁을 막는 철학이 결합했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럽 각국 언론사, 연구소, 그리고 심지어 몇몇 정부 기관에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길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것을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첫날,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국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KF-21이 은빛 궤적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던 모습,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이 목표를 정밀 타격하던 순간, AI 방어망이 스스로 판단해 적 침투를 막던 광경.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없는 억제력이라는 철학의 구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이나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외장하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원도 훈련장의 현장 음성, KF-21 이륙 장면, 현무 미사일 타격 실험, 그리고 윤지혜 준장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재생하며 구상 노트를 채웠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에 관한 이야기야. 제 머릿속에서 전쟁 억제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다큐멘터리 제작사 노르트미디어와 협업이 성사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프로듀서 안나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군사력 홍보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준비한 나라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회의실에 있던 편집 감독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편집 스타일을 차갑게 가지 말고 인간적인 감정을 살리죠. 제작팀은 제 경험을 기반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었습니다. 1막은 KF-21 시범 비행, 2막은 현무 미사일과 AI 방어망, 3막은 강원도 실전 훈련, 4막은 한국이 보여준 철학과 사람들. 특히 강원도 실전 훈련 장면은 모든 제작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드론 편대가 하늘을 가르고 AI가 위협을 실시간 분석하며 자동화 포대가 정확하게 대응하는 장면은 전쟁 영화보다 더 사실적이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던 촬영감독 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군사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아니, 철학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한국이 만든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에요. 3개월간의 편집 끝에 다큐멘터리 한국, 동북아의 평화 설계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은 제가 직접 맡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없는 억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억제력은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설계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유럽 공영방송 ARD에서 첫 방영되었습니다. 첫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SNS에는 샤코리아 시큐리티 모델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된 줄 몰랐다. 우리 유럽도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 전쟁을 막는 힘, 진짜 힘이다. 댓글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뒤 BBC는 21세기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축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고 CNN은 우리는 한국을 얕봤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회의적이던 미국의 일부 군사 매체조차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안보 수혜국이 아니라 독립된 억제력을 가진 모델 국가다. 유럽 각국 정부도 반응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국형 억제력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한국 방위산업체와의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학계에서는 한국 모델을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가 열렸고 저는 그곳에 초청되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를 묻는 대신 우리가 누구를 지킬까를 묻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철학이야말로 한국 모델의 핵심입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제 이메일은 폭발했습니다. 유럽 각국 언론사, 연구소, 심지어 몇몇 정부 기관까지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서 윤지혜 준장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의 길을 더 넓혀줬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본 것을 세상에 알린다는 일이 이렇게 큰 반향을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앉아 다큐멘터리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KF-21 편대가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장면, 현무 미사일이 목표를 명중시키는 장면, AI 방어망이 적 침투를 완벽히 차단하는 모습, 그 위에 흐르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전쟁 없는 억제 구조를 만든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제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 할 차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화면이 암전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변했다. 나는 연구자일 뿐 아니라 변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제 손은 이미 다음 보고서의 제목을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 세계를 바꾸다. 다큐멘터리 한국, 동북아의 평화 설계자가 세상에 공개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세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방송을 내보낸 독일 ARD 편성국장은 제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청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20에서 40대 젊은 층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본 그 전쟁 억제력 모델, 사람들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안보 수혜국이 아니다. 그들은 전쟁 자체를 막는 시스템을 만든 최초의 국가다. 프랑스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국의 억제력은 냉전식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중심에 둔 새로운 철학이다. SNS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해시태그 샵코리아 시큐리티 모델이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동시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이런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준비해야 한다. 전쟁을 막는 억제력, 이게 진짜 힘이다. 한국이 보여준 건 군사력이 아니라 미래다.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는 한국형 억제력 연구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한국 방산기업과 협력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유럽의 젊은 연구자들은 앞다투어 한국 사례를 분석하며 새로운 논문 주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또 다른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LNG 액화천연가스 수출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1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베트남과는 LNG 수입 터미널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타이완과 태국 등도 미국산 LNG 수입 계약이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 수요 감소로 공급 과잉 상태인 일본마저 2030년부터 20년간 매년 550만 톤을 수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보유한 건 행운입니다. 그건 발밑의 황금 액체이며 우리는 그걸 활용할 겁니다. 이 정책의 정점은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였습니다. 경제성이 낮아 미국 기업조차 손을 뗀 사업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 일본, 타이완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동맹이 함께해야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말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이 3년 내 LNG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알래스카에서 연간 2천만 톤이 추가로 공급되면 가격 폭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장기 계약으로 묶인 국가는 큰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LNG를 생산하기도 전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겁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발상입니다. 한국도 이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 그리고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약속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세계는 질문했습니다. 전쟁 없는 억제력을 만든 한국은 에너지 압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물음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다른 동맹국, 나아가 세계 전체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UN 평화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과 군사경제 전문가,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고,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국은 전쟁 없는 억제 구조를 만든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었고,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막는 억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은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이제 그 한국이 새로운 시험대에 섰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종속이라는 위기입니다. 세계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군사에서 보여준 자립, 그리고 평화를 지키려는 철학을 에너지 분야에도 적용할 것입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청중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군사 독립에서 출발한 그 길은 이제 에너지 자립,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 전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줄 해법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길은 바로 한국이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단순한 존경심이 아닌 한국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다음 발걸음이 세계의 길을 바꿀 것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설계자,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질서의 개척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전쟁 없는 억제력을 만든 한국. 이제 그들은 에너지 압박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는 숨죽인 채 그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한국이 만들어낼 다음 해법이 21세기 평화와 에너지 질서를 다시 쓸지도 모릅니다. 한국,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이 흐르는 플레이리스트를 꾸며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